2019년 경기도의 한 제조 공장에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프레스 기계에서 튀어나온 금속 파편이 한 외국인 여성 노동자의 복부를 관통한 겁니다.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핏물이 고이고 여성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동료들이 허둥지둥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작 쓰러진 본인이 병원에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 여성은 보험이 없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치료비 걱정을 먼저 한 겁니다. 아프면 무조건 참고 병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다른 나라에서 된통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고열로 쓰러지기 직전인데 보험 있냐? 돈 먼저 내라.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는 곳 자체를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날 한국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식을 잃어가면서 그녀는 각오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또 그 질문들이 시작되겠구나. 보험 있어요. 돈 낼 수 있어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당연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응급실에서 벌어진 일은 그녀가 알던 세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업복 아래로 검붉은 것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순간 굉장히 차분했습니다. 아,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되지? 치료보다 질문이 먼저일 거라는 걸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보험 있어요? 돈 낼 수 있어요? 보호자 있어요? 저는 배에서 피를 쏟으면서도 치료비 걱정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게 제가 알던 병원이었으니까요. 저는 마리아 로페즈라고 합니다. 멕시코에서 온 34살 여자입니다.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게 2016년이었으니까 그때가 딱 3년째 되던 해였죠. 저는 노동자 비자를 받고 합법적으로 입국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제조 공장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으면 절반은 멕시코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고 나머지는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언젠가 고향에 돌아가서 작은 가게라도 하나 열겠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보험이었습니다. 처음에 일하던 공장에서는 사업주가 보험을 들어줬었는데 1년 전에 공장을 옮기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새 공장에서는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해준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만 하더니 시간이 흘러버렸죠. 저도 당장 아픈 데가 없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프면 약국에서 약 사 먹으면 되겠지. 보험 없이도 버틸 수 있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었는지 나중에야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아프면 무조건 참았습니다. 감기가 와도 허리가 결려도 이가 욱신거려도 병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이 없으니까 비용이 두려웠거든요. 예전에 다른 나라에서 병원에 갔다가 혼쭐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고열이 40도 가까이 올라서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를 만나기도 전에 접수처 직원이 대뜸 물었습니다. 보험 있어요? 카드 있어요? 보증금 먼저 내야 해요. 열이 펄펄 끓어서 쓰러지기 직전인데 그런 질문부터 하더라고요. 결국 서류와 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 저한테 병원이란 아픈 사람을 돕는 곳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공단 안에 있는 제조 공장. 저는 늘 하던 대로 프레스 기계 앞에 서서 부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동작, 똑같은 기계 소리, 수천 번도 넘게 반복해온 익숙한 작업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기계에서 평소와 다른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끼익 하는 쇳소리가 귀를 찢었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계에서 튀어나온 금속 파편이 제 복부를 그대로 관통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뭔가 뜨거운 것이 배에 와닿은 느낌이었죠. 이상하다 싶어서 고개를 숙여 내려다보니까 작업복이 시뻘겋게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 이게 내 피구나. 그제야 상황이 파악됐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동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달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수건을 가져와서 상처 부위를 꽉 눌렀고 누군가는 허둥지둥 전화기를 꺼내들었습니다. 119에 신고하려는 거였죠. 그런데 저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이상한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병원비 어떻게 해요? 저 보험 없는데요.
피를 콸콸 쏟으면서 하는 말이 고작 그거였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죽을 것 같은 판에 돈 걱정을 하다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감당 못할 빚을 지게 될 텐데 그 돈을 어떻게 갚지? 그 두려움이 죽음의 공포와 맞먹을 정도로 컸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변하더니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동료들이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몸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눈을 감으면 다시는 못 뜰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린 소리는 저 멀리서 울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는 한국의 응급실로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구급차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에 달린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고 낯선 목소리들이 웅웅거리며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제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있었고 다른 누군가는 제 팔에 주사바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정맥 주사를 놓는 것 같았죠.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려고 했습니다. 대체 여기가 어디지? 이 사람들은 누구지? 왜 나를 데려가는 거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구급대원 한 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곧 병원에 도착해요. 한국말이었지만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3년을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이 저를 안심시키기는커녕 더 겁나게 만들었습니다. 병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경보음처럼 울렸습니다. 이제 끝장이구나. 보험 있냐고 물을 거고 돈 내라고 할 거고 결국 제대로 치료도 못 받겠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배의 통증보다 그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다른 나라에서 병원 때문에 호되게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는 곳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먼저 살리는 게 아니라 돈 될 사람을 먼저 골라내는 곳, 그게 제가 알던 병원이었습니다. 보험 없으면 문전박대, 돈 없으면 뒷전,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한국이라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어차피 병원은 다 똑같겠지. 그렇게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차가운 공기가 확 밀려 들어왔고 저는 들것에 실린 채로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 달린 형광등이 줄줄이 뒤로 지나갔습니다.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발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큰 소리로 뭔가를 외쳤습니다. 의료 용어인 것 같은데 저는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정신없고 시끄럽고 무서웠습니다. 이제 곧 물어보겠지. 보험 있냐고, 돈 낼 수 있냐고, 보호자가 누구냐고. 저는 뭐라고 대답할지 머릿속으로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보험 있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돈 낼 수 있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신분증 보여달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대신 여러 개의 손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제 배의 상처 부위를 거즈로 꽉 눌러서 지혈을 했고 누군가는 산소 마스크를 다시 단단히 고쳐 씌웠고 누군가는 수액줄을 재빨리 연결했습니다. 말없이 빠르게 정확하게 마치 하나의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왜 아무도 돈 이야기를 안 하지? 혹시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하려고 일단 치료부터 하는 건가? 온갖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제 생명을 살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빠르고 정확해서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전 처음 느끼는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저는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 피를 멈추고 살려내야 하는 한 명의 환자였습니다. 국적도 보험도 돈도 상관없이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안은 전쟁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방에서 기계 소리가 울렸고 의료진들이 빠른 걸음으로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들것 위에 누운 채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온몸에 힘이 없었고 눈앞이 흐려졌다가 맑아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정신의 한쪽 구석은 또렷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죠.
솔직히 저는 아직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처치가 끝나면 질문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보험 없는 외국인한테 이 정도로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제 곧 비용 이야기가 나오겠지.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얼마를 내야 한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지 머릿속으로 계속 연습했습니다. 분할로 해달라고 사정해볼까, 고향에 연락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할까,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한 분이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굉장히 집중된 눈빛이었습니다. 그 의사가 제 배의 상처 부위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옆에 있는 간호사한테 뭔가를 빠르게 지시했습니다. 한국말이라 전부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초음파라는 단어와 수술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재빨리 움직이더니 커다란 기계를 제 옆으로 끌고 왔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지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간호사 한 분이 제 상처 부위를 거즈로 꾹꾹 누르고 있었는데 그 손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 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피가 좀처럼 멈추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 손을 내려다보면서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지혈을 하는 걸까? 내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저렇게 열심히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걸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초음파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차가운 젤이 배에 발라졌고 기계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의사가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저도 그 표정을 보면서 직감했습니다. 아, 안쪽이 많이 상했구나.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의사가 다른 의료진한테 뭔가를 다급하게 말했고 갑자기 주변 분위기가 더 긴박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현실적으로 했습니다. 의료진들의 표정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복부 안쪽에서 뇌출혈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금속 파편이 장기를 손상시킨 거겠죠. 피가 밖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도 계속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가 제 얼굴 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술해야 해요. 지금 바로요. 알겠어요. 한국말이었지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건 저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동의서를 쓰려면 뭔가 확인을 해야 할 텐데 이제 물어보겠구나. 이제 진짜 돈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그런데 의사는 그냥 간호사한테 지시를 내렸습니다. 보호자 없으니까 바로 들어가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류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비용 확인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로 수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이 사람들은 나한테서 한 푼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면서 수술을 하겠다는 건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들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을 빠져나와서 긴 복도를 지났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줄줄이 뒤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른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술실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철문이 열렸고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공기, 눈부신 조명, 마스크와 수술복을 입은 사람들. 그들이 일제히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취제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눈을 감기 직전 저는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게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고 어딘가에서 기계가 규칙적으로 삐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을 재는 기계 소리였겠죠. 저는 한동안 그 소리를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삐, 삐, 삐. 그 소리가 제가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걸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몸을 움직이려고 했는데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가 힘들 정도였죠. 배 쪽에서는 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프다기보다는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수술을 받았구나. 그제야 기억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다친 것, 구급차에 실린 것, 응급실에서 사람들이 정신없이 움직이던 것, 그리고 수술실로 들어간 것.
그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자 간호사였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 전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눈이 웃고 있었습니다. 깨어났네요. 기분이 어때요? 한국말로 천천히 또박또박 물어봐 주었습니다. 아마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 배려해 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 있었거든요. 간호사가 작은 스펀지 같은 것으로 제 입술을 살살 적셔 주었습니다. 그 작은 수분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 잘 됐어요. 많이 위험했는데 다행히 잘 견뎌줬어요. 간호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잘 됐다고요. 제가 살았다고요. 보험도 없는 저를 이 사람들이 살려냈다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통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간호사가 깜짝 놀라서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하고 물었는데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한참 후에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중년의 남자 의사였는데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복부에 손상이 심했어요. 금속 파편이 장을 찍고 들어갔었거든요. 뇌출혈이 상당했고.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손상된 부분을 봉합했고 지금은 안정된 상태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여전히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몇 가지를 더 설명해 주셨습니다. 며칠간은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 회복되면 일반 병실로 옮길 거라는 것. 전부 치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계속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아직도 비용 이야기가 없지? 왜 보험 이야기를 안 하지? 분명히 큰 수술을 받았고 중환자실에 있고 의사와 간호사가 저를 돌보고 있는데 어떻게 돈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올 수가 있지? 밤이 됐습니다. 중환자실은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고 가끔 간호사가 들어와서 제 상태를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대체 뭐지? 이 사람들은 대체 뭐지? 내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프면 돈부터 걱정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병원은 돈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보험이 없으면 문전박대당한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아무도 저한테 돈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돈 없는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렸습니다. 질문 없이, 조건 없이, 그냥요. 새벽녘에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제 손목에 연결된 링거를 확인하고 기계에 표시된 수치를 체크하고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한마디 건네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나는 그냥 환자구나. 외국인도 아니고 보험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아파서 도움이 필요한 환자였구나. 그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그 이틀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상하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알던 세상과 너무 달랐다는 뜻이죠. 매일 아침 간호사가 들어와서 제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체온을 재고 혈압을 재고 수술 부위를 살펴보고 약을 챙겨주고 나갔습니다. 하루에 3번 밥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맑은 죽이었고 며칠 지나니까 미음이 나왔고 나중에는 부드러운 밥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밥을 먹으면서 계속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아직도 아무도 저한테 돈 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오셨습니다. 경과가 좋다고 하셨습니다. 감염 징후도 없고 출혈도 완전히 멈췄고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요. 오늘 중으로 일반 병실로 옮기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일반 병실로 가면 이제 진짜 정산을 하겠구나. 비용 청구가 시작되겠구나. 여기까지 봐준 건 응급 상황이었으니까 그랬던 거고. 이제 안정됐으니까 돈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4명이 함께 쓰는 방이었는데 저 말고 3명의 환자분이 더 계셨습니다. 전부 한국 분들이었죠. 저는 구석 쪽 창가 침대를 배정받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회색빛 하늘이 보였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누워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 맞는 세 번째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침대에서 맞는 겨울은 처음이었죠. 오후가 되자 사회복지사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인상이 참 부드러웠습니다.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저한테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짝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이제 비용 청구를 하려는구나.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야지, 분할로 해달라고 사정해봐야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꺼낸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많이 아팠죠. 많이 무서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돈이 얼마다, 언제까지 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먼저일 줄 알았는데 이분은 제가 아팠냐고 무서웠냐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하고 그냥 그분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분이 천천히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응급 환자한테 먼저 치료를 합니다. 보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요.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일단 살리는 게 우선이에요. 그건 법으로 정해진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치료받은 것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보험이랑 상관없이요. 진짜 그런 나라가 있다고요. 비용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부분이 제일 두려웠습니다. 수술까지 받았으니까 엄청나게 큰 금액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용 문제는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있어요.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것도 있고 의료비 감면 제도도 있어요. 일단 몸부터 완전히 회복하고 나중에 차근차근 알아보면 돼요. 지금 당장 돈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금씩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저를 돕고 있구나. 쫓아내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주려고 하는구나.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병원에서 아픈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한테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병원은 항상 문턱이 높은 곳이었고 돈이 없으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고 잘못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곳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분이 떠나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에서 보라색으로, 보라색에서 남색으로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곳이었구나. 아픈 사람을 일단 먼저 살리고 돈 이야기는 나중에 하는 곳이었구나. 사람을 진짜 사람으로 대하는 곳이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실컷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병실에서의 일주일은 참 묘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간호사가 들어와서 제 상태를 확인했고 체온을 재고 혈압을 재고 수술 부위를 살펴보고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하루 세끼 밥이 나왔고 점점 죽에서 밥으로 단계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밥을 먹으면서 계속 신기하다고 느꼈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저한테 당장 돈을 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같은 병실에 계시던 한국 환자분들이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한 건 사흘째부터였습니다. 맨 처음에는 눈인사만 했었는데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아시고 나서부터 궁금하셨던 모양입니다. 어디에서 왔어요? 하고 한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멕시코요 라고 대답했더니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멕시코가 어디야? 하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미국 밑에 있는 나라예요 라고 설명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거기 덥다면서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한국보다 훨씬 더워요 라고 대답했더니 할머니가 씩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담낭 수술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74살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목소리도 우렁차시고 식욕도 좋으시고 저보다 먼저 복도를 걸어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자꾸 귤을 주셨습니다. 보호자분이 가져오신 건데 자기는 많이 못 드시니까 나눠 먹자고요. 저는 처음에는 사양했는데 할머니가 자꾸 권하시니까 나중에는 감사히 받아 먹었습니다. 그 귤이 정말 달았습니다. 한국 귤이 이렇게 단 건 줄 처음 알았습니다.
의료진들의 태도도 저를 계속 놀라게 했습니다. 매일 회진을 오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 상태를 참 꼼꼼하게 확인하시면서 설명도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상처가 어떻게 아물고 있는지, 언제쯤 실밥을 뽑을 수 있는지, 퇴원 후에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전부 알아듣기 쉽게 천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니까 못 알아들을까봐 신경 써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의사 선생님은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간호사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한국말이 서툴다는 걸 아시고 나서부터는 더 천천히, 더 쉬운 단어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링거 교체할 때마다 조금 따가울 수 있어요 라고 미리 알려주셨고 주사 놓을 때는 숨 크게 쉬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런 배려가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분들한테 저는 그냥 환자였습니다. 외국인 환자, 보험 없는 환자가 아니라 그냥 돌봐야 할 환자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잠이 깼습니다. 찌르는 듯한 통증이 수술 부위 근처에서 느껴졌습니다. 뭔가 잘못된 건가 무서웠습니다.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1분도 안 돼서 간호사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새벽인데도 바로 오셨습니다. 어디가 아파요 물으셔서 여기요 라고 배를 가리켰습니다. 간호사분이 바로 당직 의사 선생님을 호출하셨고 5분 만에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검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수술 후에 가끔 생길 수 있는 유착 때문에 일시적으로 통증이 생긴 거라고 하셨습니다. 진통제를 주사로 놓아주셨고 1시간쯤 지나니까 통증이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새벽 3시에 호출했는데 바로 오셨습니다. 귀찮은 기색 하나 없이 달려오셨습니다. 외국인이니까 나중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보험 없으니까 대충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환자가 아프다고 하니까 바로 달려오신 겁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그 햇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일을 곱씹어봤습니다. 새벽에 제가 아팠을 때 제가 누구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환자가 아프다고 했으니까 바로 달려오신 겁니다. 그게 한국 의료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을 진짜 사람으로 대하는구나. 조건 따지지 않는구나. 그냥 아프면 돌보는구나. 그게 이 나라의 방식이구나.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입원한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오셔서 상처 부위를 꼼꼼히 확인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회복이 잘 됐어요. 이제 퇴원해도 괜찮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드디어 비용 정산을 해야 할 때가 온 거구나. 수술의 중환자실에 열흘 입원까지 도대체 얼마가 나왔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오후에 사회복지사분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퇴원 전에 비용 관련해서 설명해 드릴 게 있어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진짜구나. 얼마를 내라고 할까? 분할로 해달라고 사정해야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분이 꺼낸 이야기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분이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에는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병원의 치료비를 먼저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형편이 되는 대로 갚으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국가가 대신 내준다고요? 외국인한테도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회복지사분이 서류 몇 장을 꺼내셨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의료 지원 사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지원 금액이 최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 줄 전혀 몰랐거든요. 사회복지사분이 제 상황을 하나하나 확인하셨습니다. 노동자 비자로 합법 체류 중인 것, 공장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다친 것,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 전부 지원 조건에 해당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병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의료비 감면 제도도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한테는 치료비를 30%에서 많게는 10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라고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멍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회복지사분이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럼요, 한국에서는 가능해요. 아픈 사람이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으면 안 되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부담해야 할 금액은 처음 예상했던 것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그마저도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매달 조금씩 형편이 되는 만큼만 내면 된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회복지사분이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하면서 휴지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따뜻함이 또 저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던 세상에서 병원은 돈 있는 사람만 가는 곳이었습니다. 보험 없으면 문전박대, 돈 없으면 치료 거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일단 살리고 봅니다. 돈 이야기는 나중입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도 환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부담하게 합니다.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는데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10일 만에 맡아보는 바깥 공기였습니다. 차갑고 상쾌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병원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저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지 않으면서 그냥 사람이니까 살렸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 깊이 사무쳤습니다. 한국에 온 지 올해로 5년째입니다. 그 사고가 있은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다른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곳입니다. 사업주가 건강보험도 들어줬고 산재보험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왜 중요한지 몰랐는데 이제는 압니다.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으니까요. 가끔 그때 일을 떠올립니다. 피를 흘리면서 구급차에 실려가던 순간, 응급실에서 수많은 손들이 동시에 움직이던 순간, 수술실 문이 닫히기 직전에 본 형광등 불빛,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살아있다는 걸 깨달았던 순간. 전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저는 예전에 병원을 무서워했습니다. 아니, 무서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피하고 살았습니다. 아프면 참고, 참다가 안 되면 약 먹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버텼습니다. 병원에 가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믿었으니까요. 돈 없으면 치료도 못 받고 빚만 지게 된다고, 외국인이면 더 차별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한국이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 나라 응급실에서 저는 단 한 번도 돈이 있냐는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험이 있냐는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는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들은 그냥 제 생명을 살리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질문은 나중이었습니다. 그게 한국 의료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게 한국에서는 법으로 정해진 원칙이라고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서 응급 환자는 국적이나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무조건 먼저 치료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의료진이 이걸 거부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사람을 먼저 살리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진짜 있구나. 비용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사업, 의료비 감면제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처럼 보험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도 치료를 받고 나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비용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살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살린 다음에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자주 생각합니다. 처음 왔을 때는 그냥 돈 벌러 온 나라였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고향에 돌아가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 나라가 저한테 어떤 의미인지 달라졌습니다. 제가 죽을 뻔했을 때 살려준 나라, 저를 외국인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대해준 나라, 질문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나라. 그게 제가 아는 한국입니다. 멕시코에 있는 가족들한테 가끔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세요. 거기서 혼자 아프면 어떡하냐고, 병원비는 어떻게 내냐고. 저는 그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여기는 아프면 무조건 살려주는 나라예요. 돈 있는지 없는지 안 물어봐요. 일단 살리고 나서 천천히 해결해요.
어머니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하세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짜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한국 의료의 힘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기술도 대단하고 시설도 훌륭하지만 진짜 힘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 조건을 따지기 전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질문보다 행동이 앞서는 것. 그게 한국 의료의 진짜 힘입니다. 저는 그 힘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저처럼 아프고 다치고 두려운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어서입니다. 한국에서는 괜찮아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 나라는 당신이 누구든 어디서 왔든 일단 살려줄 거예요. 저는 그걸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의료는 사람을 먼저 봅니다. 지금까지 멕시코에서 온 마리아 로페즈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 생사의 기로에 섰던 그녀는 한국 응급실에서 단 한 번도 돈이 있냐, 보험이 있냐는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들은 묻기 전에 손이 먼저 움직였고 그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온 의료 제도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 환자는 국적이나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무조건 먼저 치료받아야 합니다. 의료진이 이를 거부하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둘째,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가 있어서 당장 돈이 없는 환자는 국가가 병원에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나중에 환자가 상환하면 됩니다. 셋째,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근로자 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는 최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요. 아프면 병원에 가고 치료를 받고 나으면 퇴원하는 것. 이 단순한 과정이 어떤 나라에서는 돈이 있어야만, 서류가 있어야만, 자격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일단 사람을 먼저 봅니다. 살리고 나서 나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자부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